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발표 및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번 실태조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전북대 제3기 알바 탐사단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탐사단들 수고하셨다고 정리 박수. 그리고 저희가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 우리 전북대 총학생회 중앙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인권위원회 부단장님이신 변진희 위원장입니다. 다음 우리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두 개의 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모체입니다. 차별 없는 노동사회 네트워크의 서인석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에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회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두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승우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전북대회에 오셔서 지금 바쁘게 조선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신희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우리 정광수 센터장님과 연사들의 전수진입니다. 함께 오셨습니다. 대표의 사무장님 소개를 하는데요. 그리고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우리 공인노무사 이종인 노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동주최를 맡고 있는 우리 전북대 총학생회의 변진희 중앙인권위원장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중앙인권위원회 위원장 변진희입니다. 우리 탐사단은 이번 활동을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참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의식주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그 노동 현장에 직면하고 있는 큰 주체이고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중시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르바이트생들은 의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부당이고, 임금 체불, 휴식시간 미보장, 성희롱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고와 손실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초과수당과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는 물론 최저시급까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 침해 상황 속에서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은 무대응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서거나 신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해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슬기로운 아르바이트 탐사단의 역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찾아가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캠페인 활동과 적극적인 쪽에서 활동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는 더 나은 노동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과는 다르게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동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가 진정한 권리를 보장받고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슬기로운 알바 탐사단을 통해 그 지향점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거라고 아까부터 끝에까지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희정 의원님 축하 말씀,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유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센터장님이 좋은 자리를 알려주셔서 저도 방금 토론회 갔다가 빨리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대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었고 이거 관련해서는 되게 개선해야 될 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자리를 통해서 또 많은 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한번을 빼먹었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의당 전북도당의 김민아 사무처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전주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만 13쪽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이렇게 설립이 됐었고요. 설립 목적은 당연히 우리 비정규직 및 소규모 취약사업자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형성의 기회를 해보고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사업들은 실태조사 및 연구, 그리고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비정규직 정책교육사, 그리고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등 고용촉진사업, 그 다음에 노동자 동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센터는 저희가 2010년도 8월부터 전주시로부터 창업자금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매 3년마다 다시 재위탁 형태로 좀 해서 올해부터 5차 재위탁을 받아서 13년차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지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시에서. 우수시설 선정을 그 기간 동안에 3번의 우수시설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연도별 정책연구 사업들은 매년 이렇게 노동자들의 업종들, 직종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왔습니다. 경우는 취약노동자들의 상태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전주시 시정에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조사 사업은 여기 2012년에 처음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5년을 건너뛴 다음에 17년 시작을 하고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그때 제정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한 제안과 토론들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인권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도 알바탐관 조사를 했고 19년에 잠깐 쉬었다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기적 슬기로운 알바 탐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르바이트 조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목적은 아까 우리 단체 설립 목적과 비슷하고요. 어쨌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과정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전북의 총학생 중앙인권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들을 계획했고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교육 그리고 13일부터 15일까지 알바탐사단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대면 조사 방식으로 해서 150개 샘플을 확보를 해서 그 조사 결과 분석을 하고 오늘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고 또 우리 탐사단과의 사전에 조금 전에 워크숍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세무사람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교육받고 같이 교육 촬영했고요. 활동하면서 센터로 와서 분할문화 조사한 거에 대한 총화를 이렇게 하고 이런 그 결과물들이 설문지에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인데요. 일단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입니다. 총 응답자 수는 149명이었고요. 150 샘플을 조사했습니다. 하나가 좀 문제가 있어서 빼고 14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24.35세. 그 중에 최고 연령이 50세인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균은 24.35세고 대부분 26세 이하가 79.6%, 거의 80%를 대학교 재학 연령인 그 노동자들이 다수가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업무를 보면은 주로는 가장 많은 것이 계산 등 카운트 업무를 한 34% 정도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요리, 음료 제조가 두 번째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홈서빙, 영업 및 판매, 매니저, 강의 채점 및 학원 업무를 하시는 분이 한 4.6% 있었고요. 기타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카운트 업무, 주방 음료, 홈서빙 이런 거를 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도 5인 미만 사업장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 한 6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40%, 5인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장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일단 응답자들의 그 종사하는 업종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카페였습니다. 카페가 한 35.8%죠. 그 다음으로 음식점 20% 정도, 편의점이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이제 의류점, PC게임방, 화장품, 로드샵, 액세서리점, 영화관, 학원, 스포츠 서비스, 주점 노래방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응답자들의 근무기간을 보면은 주로는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이 거의 반절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8% 정도가 6개월 미만의 단기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8%,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 한 16.5%. 그래서 1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정도가 34% 정도를 차지하는 거고요. 나머지 1년 6개월 이상이 한 17%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6개월 미만의 정상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다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응답자 근무기간 연도별로 보면은 2020년과 21년, 22년 이 3년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근무한 비율을 보면은 2020년도에는 48% 정도였는데 2021년도에는 거의 60% 육박하는 사람이 6개월 미만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48% 다시 재작년 수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닥치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그 사업장들이 우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대해서 단기간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 3년을 비교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개월 미만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60% 육박을 했었다. 올해는 재작년 수준 정도니까 일단은 회복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6개월 이상은 연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한 속도를 좀 이루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노동시간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40시간 이하가 거의 93% 되는 거죠. 80% 이상이 40시간 이하의 근무를 주 40시간입니다. 주 단위입니다. 주 40시간 이하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이냐 15시간 미만이냐는 굉장히 우리 법에서는 보호에 있어서 큰 구분이 되는데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수당을 안 줘도 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근데 15시간 미만이 거의 40% 육박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종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시간, 40시간 이하가 45% 정도, 52시간도 한 7.7% 정도가 52시간 노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확실히 2021년도가 특이한 해죠. 특이한 해. 그래서 15시간 미만을 보더라도 2021년도에는 한 47%가 15시간 미만 정사하는 걸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보면은 작년에 올해가 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비율이 낮았다가 올해는 조금 재작년 수준보다 조금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 노동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종별로 보면은 이 학생들이 주로 종사하는 데가 종사하는 업종이 편의점, 카페, 음식점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근데 15시간 미만에 종사하는 그 노동자 비율로 보면은 편의점이 한 30% 정도가 15시간 미만 근무를 했고요. 카페가 한 47%, 거의 반절이 카페는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다. 음식점도 한 43% 정도가 15시간 미만 노동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은 어쨌든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여기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거의 반절이 주당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노동자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카페 같은 경우는 한 43%,
그다음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 40%가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 52시간 이상이죠. 이제 법적으로 어쨌든 주 52시간 이상은 모두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도 음식점 같은 경우는 거의 13.3% 정도가 52시간,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연장 노동을 좀 하고 있는 형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평균 노동 시간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도에는 한 31시간 주당,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19.6시간, 그 다음에 2022년도는 24.7시간.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좀 늘었는데, 그래도 재작년보다는 조금 아직은 노동시간이 짧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올해부터는 이제 이게 법적으로 강제가 되고 있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강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작성 교부한다는 비율이 이제 68%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작성을 했으면 이제 교부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9.5%, 거의 10% 육박하는 사람이 작성을 했으면 교부하지 않는 비율 형태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 아예 작성하지 않는 나라 여전히 21%. 이거는 법 위반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아래 같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연도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보다는 월등히 작성 교부 비율이 한 10% 이상 올라갔잖아요, 올해. 역시나 법이 강화가 되니까 그 법을 어쨌든 위반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12% 정도 이렇게 향상되는 그런 그 개선된 효과를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 미작성하거나 미기부하는 비율이 거의 뭐 30%, 40% 육박하고 이렇게 있고요. 올해 보면 미작성과 미기부 합치면 한 30% 정도가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재작년,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작성해서 교부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법이 개선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면은 편의점, 카페, 음식점이 주요 업종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편의점이나 카페, 여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높고요. 음식점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가 조금 비율이 낮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뒤에 보면 알지만 음식점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주기 위해서는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작성 교부율이 낮은 걸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인 정보,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떻게 해서 그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게 됐는가, 그 정보 습득점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한다는 게 70%였고요. 아까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직업소개서라는 말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일단 직업소개서 한 20% 나왔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회사 홈페이지나 지인 소개가 한 3% 정도 이렇게 각각 그런 구인 정보 습득 경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구인 광고와 일치했느냐 근무 조건이 그랬더니 대부분은 같다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는 구인 광고와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5%는 구인 광고에서 뭐 허위 광고를 했든지 실제 그 근무 조건이 구인 광고는 좋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르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5% 정도는 여전히 구인 광고에 일치하지 않는 근무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지급 여부, 이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그래도 재작년보다 작년에 조금 낮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최저임금 이상 주는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죠. 약 1%, 2%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들이 조금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점, 카페, 음식점 중에 가장 편의점이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주고 있는 게 6대4잖아요. 40% 정도 최저임금 미만을 주고 있는 데가 편의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카페가 한 4% 정도가 최저임금 미만을 주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음식점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업종별 시간당 임금을 보면은 음식점이 9,400원 정도 시간당, 그 다음에 카페가 9,200원, 화장품점이 한 8,900원, 의류점도 한 8,900원이고요. 편의점이 가장 낮아서 8,700원 정도를 시간당 임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연도별 평균 시급을 보면은 당연히 뭐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이렇게 연도별 평균 시급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2020년 8,500원에서 작년에는 8,900원, 올해는 9,200원 정도까지 이렇게 평균 시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별 평균 시급 분포를 보면은 음식점, 카페, 편의점인데요. 재작년과 작년, 올해를 비교했을 때 음식점도 재작년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씩 평균 시급이 좀 올라가고 있고, 카페도 보면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은 재작년에 8,100원 정도였다가 작년에는 7,000원 뚝 떨어졌다가 올해 한 8,7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8,700원이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에 부족한 최저임금 미만이 편의점의 한 40% 정도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고 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수습이나 이런 연구로 이제 임금 삭감이 됐느냐 그걸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90%고 그런 삭감을 당해봤다. 그런 대답이 한 6.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로 봤을 때는 작년이 월등히 좀 높죠. 삭감을 당해본 경험이 작년에 한 13% 나왔고요. 재작년 7.5%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6.8%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미미하지만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노동자 동의 여부, 대부분은 근로자의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 노동이나 야간 노동, 휴일 노동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0.7% 정도가 동의를 받지 않고 일을 시키는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했느냐? 그랬더니 약 56% 정도는 가산수당을 받은 걸로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가 여전히 40%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는 미지급을 했다. 이게 작년이 제일 높죠. 54%는 가산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재작년에는 44.7%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6%가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예의로 치더라도 조금은 재작년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선된 걸로 일단은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장 야간 휴일 근무 가산수당 지급 관련돼서 이제 사업장 규모별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사업장 규모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상관관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오히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57.8%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5인 이상 사업장이 49.1%로 5인 이상 사업장보다 더 가산수당을 미지급하는 비율이 적은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주일수당 지급 여부 관련돼서 이제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역시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변수가 있죠. 수당을 지급했다는 게 4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에 54.4%였다가 올해 같은 경우 69%가 주일수당을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은 좀 이렇게 비교 대상이 빼더라도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주일수당 지급이 조금 더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요 업종을 보면은 좀 편의점이 수당 미지급이 반반이죠. 지급을 하는 데가 반절, 지급하지 않는 데가 반절. 아까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도 60%가 준수를 하는데 40%가 준수하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편의점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도 잘 안 지키지만 주일수당도 잘 지급하지 않는다고 세계업종 중에서는 가장 좀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우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페나 음식점은 상대적으로 미지급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카페는 66%, 음식점은 한 77%가 주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근데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나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이 주휴수당도 잘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할 수 있는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의 정기적 지급, 대부분은 96%가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한 1.4%가 임금을 정기적으로 주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임금의 정기적 지급 여부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95% 수준이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거고요. 미지급 비율을 보면은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좋고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비율이 낮죠.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이것도 좀 미미하지만 변화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경험 여부가 있느냐? 임금체불은 약 2.7%가 경험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익이긴 하지만 하여튼 임금체불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해서 노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임금을 체불한다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임금 꺾기. 그래서 하루 5시간 노동을 하겠는데 갑자기 손님이 없다. 그래서 너 이제 3시간만 일하고 2시간 그냥 먼저 퇴근해라.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2시간 임금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임금 꺾기를 한 경험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고 재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급격 경험이 있다는 게 비율이 낮은 거죠. 조금 이것도 조금은 미미하지만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 회의 장소가 있느냐? 대부분이 있다는 게 한 52%, 없다가 한 47%. 근데 뭐 실질적으로 뭐 한 반반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도 봤을 때 여기 이제 있다가 화장품 판매점이나 학원 같은 데는 뭐 거의 휴게소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PC게임방은 한 33%가 있다. 음식점은 50% 정도 되고요. 카페도 한 50% 정도는 휴게소에 있다 이렇게 있고 편의점은 19%, 나머지 81%가 편의시설이 없다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 80%가 없는 걸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업장 내 회계장소 임무, 사업장 규모별로 봤을 때 아무래도 또 5인장 사업장이 한 70% 정도가 회계장소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5인명 사업장은 한 43%가 있는 걸로, 나머지 56%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식사장소는 제가 설문이 약간 좀 애매하긴 했는데 별도로 없다가 이건 상당히 없다는 것은 식사장소가 없다는 얘기인데 외부 식당에서 먹는다 한 10% 정도가 있었고요. 휴게장소에서 먹는다 25%, 근무장소에서 먹는다 한 40%. 그래서 외부 식당에서 먹거나 휴게공간에서 먹거나 근무장소에 먹는 게 한 75% 정도 되고요. 별도로 없다. 이 말이 조금 설문이 조금 애매한 게 한 번 더 확인을 이거는 우리가 세세하게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체 식당은 없고 이렇게 외부에서 먹거나 휴게공간이나 그 근무장소에서 먹는 형태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산재 다행히 있다는 게 한 3.4%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산재와 관련돼서 보상이 있었느냐 이게 없다는 게 66.7%로 나와요. 그러면 산재 발생 비율은 낮았지만 보상이 안 됐다는 게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면 산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산재에서 어쨌든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로부터 언어적 성적 괴롭힘을 당해봤느냐 그랬더니 어쨌든 적지만 0.7%가 경험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없다는 게 다행히 그래도 99.3%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손님으로부터 언어적 성적 괴롭힘을 경험해봤느냐 했더니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9.6%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에 5명 중에 1명은 손님으로부터 언어적 성적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사용자한테 당해본 경험은 작지만 손님으로부터 당해본 경험이 많다는 걸 이게 보여주는 표거든요. 그러면 한 20% 정도는 대부분 손님으로부터 언어적 성적 괴롭힘을 우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당해봤다 이렇게 확인되는 게 경험입니다. 이러한 괴롭힘을 경험한 그 업종별로 봤을 때 아니나 다르나 이게 주점 노래방이죠. 참 분홍색.
거의 주점 노래방에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100% 성적 괴롭힘을 당해봤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편의점도 감정노동이라는 게 한 23.8%가 이제 그런 괴롭힘을 경험을 해봤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게임방도 16.7%, 카페가 15.7%, 그 다음에 의류 판매 스포츠 서비스업이 15.4%가 그런 성적 괴롭힘을 당해봤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음식점은 6.9% 경험을 해봤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체감을 하느냐 했더니 그래도 긍정적 대답들이 대략 한 73%, 74% 정도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보통이다가 17%, 그렇지 않다가 대략 한 9% 정도 비율로 그리고 보호조치가 전혀 없다고 느끼는 게 9% 정도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CCTV로 업무 감시 경험을 해봤느냐? 그랬다가 14.3% 정도 CCTV를 통해서 나를 감시한다. 이런 것을 경험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CCTV로 시설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노동자들의 그 근무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 CCTV로 업무 감시를 당해봤다는 게 14.3%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기 통한 업무 지시 경험이 있느냐? 그때 그렇다가 한 40% 정도 나왔어요. 뭐 전화로 하거나 뭐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자기기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하는 게 한 40% 정도 가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업무 시간 이후에 전자기기를 통한 업무 지시 경험이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렇다. 그런 업무 지시를 경험을 해봤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건조하게 저희가 그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자료 참조하시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로 우리 변진이 전북대 총학생이 중앙인권위원장으로 좀 계시고요. 전북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아르바이트 관련돼서 실제 경험도 해본 분이고 이번 이제 결과도 받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체이기도 하고 당사자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소회를 간단하게 들으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많은 대학생 및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용돈을 벌어쓰기 위해서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이 지역 특성상 이러한 특징은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아까 보셨겠지만 만 18세에서 26세 대학생들이 해당하는 이 나이의 청년들이 대략 80%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많은 수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20%가 넘고 교부받지도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통계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 장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20년도와 21년도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미지급률이 조금 낮아진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는 충분하지 않고 불공평한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민 전북평화연구원의 상임활동이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탐사단분들하고 전북대학교에서 교육한 게 7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 7월에 교육하면서 한참 더운 날씨였다가 이제 계절이 바뀌는 게 참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일했던 아르바이트 했던 아주 짧게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그 약간 그 문화행사 때 그 약간 탈 같은 걸 쓰고 인형탈 같은 걸 쓰고 이렇게 하루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초여름이었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약간 여름철 꿀하가 막 이런 거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목을 작성을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터가 되었든지 간에 노동자 혹은 노동하는 사람이 존엄함을 잃지 않는 일터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우리 헌법의 32조 3항에도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게 노동력을 사실은 어떤 거래로 해가지고 어떤 임금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존엄 자체를 판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어쨌든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일터들이 굉장히 많지요. 어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상의 구분, 혹은 대기업 사업장과 영세한 사업장의 구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이미 누누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탐사단의 조사를 통해서도 좀 다시 한번 재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38.5%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역시 15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노동자에게는 굉장히 큰 장벽을 여전히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노동 관련 권리는 아마 뒤에서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장벽 때문에 누군가는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현장이 여전히 아르바이트 현장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것도 좀 알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긴 하지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아졌을까? 그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나왔던 자료 중에도 그 자료를 보니까 초단시간 노동자가 이미 한국 사회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같은 한국 사회 노동의 어떤 경향, 노동 현장의 경향이라고 하는 게 아르바이트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같은 이제 초단시간 노동하는 현장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이 걱정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사업주가 단순 노무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원래는 하나의 일자리인 것들 두세 개로 쪼개는 일들이 또 왕왕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게 당연한 룰처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어떻게 해야 인건비를 줄일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인건비 줄이는 묘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쓰는 것이죠. 뭐 유급휴가, 사회보험, 뭐 납부할 필요 없는 뭐 이런 것들로 계속 가게 되는데, 이게 이런 경향이 계속 갈수록 당연히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단순 노무직인 노동일수록 일자리 쪼개기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럼 초단시간 노동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분석들이 이미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노동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노동의 차별 없는 어떤 정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일자리의 질적인 수준도 하락할 수밖에 없겠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다 보면은 아까 언론사에서 오시기도 했었는데 익숙한 문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열악한 임금, 뭐 불합리한 처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익숙한 문법이지 않습니까? 뭐 소위 얘기해서 되게 힘없는 노동자 쥐어짜가지고 임금도 제대로 안 준다, 약간 이런 문법들 사실 되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익숙한 문법을 조금 넘어서는 것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권리의 어떤 체계들도 여전히 미비한데, 그런 어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혹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걸 넘어서 노동자의 존엄함 혹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바로 CCTV 문제를 좀 보면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게 그 아르바이트 노동 현장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감시당하고 있습니까로 탐사단 분들이 여쭤봤을 때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대답하신 분들은 감시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보통 감시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CCTV가 엄청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IoT 기술과 접목돼가지고 막 CCTV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CCTV는 유심히 사실 찾지 않으면은 혹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이 되고 있을 가능성도 많다고 보여요. 내가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거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업체 고용주가 너 몇 시 몇 시에 뭐 안 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감시를 인지한 거잖아요. 혹은 요즘 이제 CCTV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영상 바로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 영상을 우연히 봤다거나 이러해서 사실 인지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감시의 비율 자체가 10명 중 1명이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걸 추측하고 저는 이 부분을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작년에 그 진보네트워크 센터를 비롯한 노동감시 관련 대응단체들이 그 디지털 노동감시 제도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연구소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1177명의 노동자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노동감시를 경험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지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달할수록 가장 먼저 발달하는 부분은 전 보안감시 부분인 것 같은데 앞에서 윤경수 센터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노동감시 자체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고 사실은 그게 아르바이트 현장에 사실 노동인권의 의제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의 시대하고 전혀 다른 게 예전의 시대에는 CCTV를 녹화해서 영상을 어디가 매체에 기록해가지고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의제 역시도 사실 아르바이트의 어떤 노동의 문제로 봐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최악의 알바, 꿀알바 약간 이렇게 대립구도 만들잖아요. 저는 인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통을 서열화하는 방식의 어떤 접근은 좀 되게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르바이트 현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여름철 꿀알바라고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그 조사한 것들 보니까 도서관이나 카페 알바가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그런 노동 환경이 그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사실 냉방병이라고 하는 노동자의 건강권의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 2020년에 자포리아 자료를 보니까 아르바이트가 노동자가 됐든 정규직 노동자가 됐든 상관없이 한 절반 정도는 냉방병을 경험한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게 증상이 뭐 단순히 기침인지 혹은 정말 몸살과 같은 심각한 수준인 걸 떠나서 그렇다는 거고요. 제 가족 중에도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손이 엄청 많이 올 때 냉방병 진짜 심각한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악과 꿀알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서열화시키는 혹은 나열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아르바이트 현장에 일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점은 어떠할까에 대한 얘기였다면은 일단은 당연히 행정이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그냥 손 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것들을 지원해서 개선할 수 있을지를 조건을 만들지 그러니까 노동의 조건을 만들지를 고민하는 게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5월에 노동기본조례가 전라북도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전라북도 도지사가 노동정책 수립하는 것이 의무로 이제 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권리보장을 위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5년도부터 이미 1차 노동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취약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를 정책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었거든요. 이미 저희보다 7년이 앞서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지자체의 역할들도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그 조례에 따라서 혹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노동전담 부서라든지 이런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과정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환경이 되게 변화했잖아요.
그러니까 20년까지 갈 필요도 없고 10년 전에 아르바이트 현장과 지금 아르바이트 현장 진짜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CCTV만 해도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이제 전자적인 노동 감시가 강화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 정책이 포괄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3월에 그 노동감시 규제 법안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발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기본권으로서 프라이버시의 권리, 그러니까 노동감시를 받지 않을 권리 같은 것도 이제 명문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사회적인 대책 안에서 그러한 어떤 노동자의 감시의 문제들도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들도 좀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노동자 각각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 현장도 되게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뭐 이렇게 조사상에 심각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물론 고객에 의한 것들은 있지만요. 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일터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했던 거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금지로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종교라든지 출신 학교라든지 출신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19가지의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데 그 차별금지 사유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폭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노동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들에 의해서 괴롭힘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 사회 안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사실 일터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별 학력의 이유가 차별적 괴롭힘의 경우에는 그 소수자 집단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성별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냥 이미 예전부터 되게 익숙하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앞에서 이제 위원장님은 20대 분들을 얘기해 주셨지만 조사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한 13%의 분들이 30대에서 40대 이상인 분들이거든요. 이런 이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할 때 혹은 일터에서 일할 때 돌아오는 가장 흔한 약간 비하적인 발언 중에 하나 반짝거벌로 나왔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연령대 노동자분들 얘기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 그 노동자가 하고 있는 어떤 노동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비하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일 수 있겠죠. 성별이라든지 혹은 이제 가족 형태에 따라서 그런 것들로 괴롭힘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터 괴롭힘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정책만 하더라도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사실 처하고 있는 혹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야지만 노동행정 대응해야지만 더 크게는 사실 사회 안에서의 그런 차별과 혐오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도 같이 병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아까 연명수 센터장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전주 지역의 노동단체들과 인권 시민사회단체들 같이 청소년 노동자 그 노동인권 대응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노동자들 경우 중에 하나가 나이가 몇 개인데 벌써부터 일하고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이에 대한 것들이 되게 얕잡아보거나 언어적인 어떤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노동에 대한 행정과 함께 사실 사회적인 대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사실 탐사자분들의 좀 조사하면서 저도 이제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노동현장,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현장을 어떻게 좀 다시 봐야 할지를 좀 보는 계기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 좀 그런 대책들을 어떤 인권적인 관점에서 같이 만들어갈 때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준상 위원장 교육 선생님과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교육선전을 맡고 있는 이준상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번 조사 사업이 매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주 대학노의 노동 실태를 들어있는 기초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익산에서 예전에 직접 조사원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이제 애로사항들이 아마 많으셨을 텐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지금까지 선행해서 조사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30대 미만의 젊은 노동자들이 5인 미만 내외의 영세한 업체, 주로 서비스업에서 6개월 내외의 낮은 근속으로 일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대폭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특기에서 이제 앞에 최민아 활동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CCTV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다른 큰 사업장, 여러분들이 알 법한 큰 사업장에서 회사가 직원을 카메라로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건 사실 뉴스에 나올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르바이트에서는 사장님들이 가게를 여러 개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가게 옷가게 갔다가 이제 식당 잠깐 들려서 갔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됐든 노동자가 됐든 불법성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이하게 좀 앞으로 좀 새롭게 드러나는 어떤 사회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토론문 뭐라고 써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어쨌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민주노총에서는 수십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로 알바를 떠나서 임금체불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 해보신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오래 걸립니다. 바로 가서 통장에서 돈 빼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도 해야 되고 사용자와 싸우기도 해야 되고 주변 평판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동자들이 포기하고 싶어지는데 마침 근로감독관님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이제 빨리 끝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수십 년째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좀 주무 기관으로서 이렇게 좋게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나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건 꼭 고용노동부에만 해당하는 행정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계산대에서 10,000원을 가져가면은 절도죄로 신고를 보통 하실 것 같은데 사장님들이. 근데 이제 노동자 임금을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사회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도 좀 엄격한 법 적용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 급진적 요구가 아니면 노동조합이 너무 강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매년 또 하면서도 안 바뀌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감독관 혹은 지청에서 강하게 좀 엄포를 놓고 실제로 처벌을 하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건 노동조합에서 깊게 제기는 잘 안 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전라북도 산업구조가 영세하고 그에 따라서 지불 능력이나 사용자들의 지불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번 경영계에서 반박하는 자료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라북도 대학로 사장님들도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버전을 좀 달리해서 매년 얘기가 되는데요. 이거는 영세한 산업구조는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임금체불이 정당하냐 하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노동상권의 사각지대로서 대학로 노동자들이 있는 문제 그리고 사용자 단체의 부재 때문에 이거를 문제를 갖고 나오고 싶어도 사용자들 다 개별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단순히 법을 지킵시다라고 해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정당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학생회 분들도 계시고 이제 노동센터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누가 바꿔나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핵심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문제들이 이 문제라는 점에서는 좀 수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분들이나 와 계신 분들이라도 동의해야 할 건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법을 지켜라는 내용은
그리고 이제 핵심 구체적인 법안으로서 근로기준법은 취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자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법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를 다 한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 뭐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법의 취지와도 별개라는 겁니다. 이건 되게 보수적인 법 해석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헌법에 따르면 다른 이제 해외 국가들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 국제 기준에 따르면 노동조합 할 권리를 중요한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여기 오늘 토론회 발표의 주제인 대학로 노동자들, 그리고 특히 사업장 규모로 보면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사실 봉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전북대 앞에서 미니스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 체불을 당하고 사용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만 얘기하면 고용노동부 가셔서 임금 체불 진정하고 직장 괴롭힘 신고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사실은 몰라서 안 하냐라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힘도 더 세고, 만약 그게 되기만 한다면 힘도 더 세고 사회적으로 반향도 더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현실에서는 이 사례에서는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만으로는 노동조건 개선이 어렵고 현상 유지가 고작이니 노동조합이나 어떤 단체적인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노동조건 개선을 해라가 헌법과 그리고 국제기준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들의 권리로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법 제도도 그렇고 사회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전혀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있는 게 사회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노동자 개인적으로도 앞서서 쭉 이제 특성들을 얘기해 주셨지만 6개월 미만의 근속을 가진 노동자가 그런 힘든 현황 조건을 돌파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어렵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교섭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게 사실은 이 문제의 당사자들이 처한 조건들이 사실 이런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아시지만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은 편이고 특히 이번 조사 대부분이 5인 미만 내외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 음식점, 올리브영 같은 로드샵 다 노동자들이 10명 내외, 5인 미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곳에서 뭔가를 바꿔보거나 부당한 대우를 봤을 때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앞서서 얘기한 문제와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당함의 개선이 사실 온전히 개별 노동자와 법률 분쟁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 법률 분쟁에 그런 걸로 남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법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생각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악순환을 좀 바꿔낼 기점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당사자나 지역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래도 필요하고, 사실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확실한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앞서서 얘기했던 노동상권 보장의 문제를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상권을 획기적으로 정말 법을 바꿔서라도 보장한다면 좀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생회 플러스 노동조합이 만약 있다면, 지역 노동조합, 대학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상인회랑 교섭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대단한 것까지는 아닌 근로기준법은 지키겠습니다. 이런 거를 교섭을 통해서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틀거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상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그게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많다. 법이 바뀌면 좋겠지만 현재 아시다시피 노동상권 보장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적대적인 정당들이 국회 다수이기 때문에 현 조건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와 같은 실태조사 사업이 중요하고, 어쨌든 노동단체와 청년단체가 이런 실체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해야 뭘 바꾸든 말든 하는 거니까 이런 실태조사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여러 사업들을 좀 고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현재로서는 되게 좀 당장은 바꾸기 어렵지만 중요한 변화에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토론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그 사업체 종사자 비율을 보면 50인 그러니까 100명 이하의 사업체가 80%가 넘습니다. 전라북도 대부분의 80%의 노동자들은 100인 이하의 회사, 물론 이제 100인과 5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기업은 아니니까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고 5인 미만 사업장이 31%입니다. 이게 절대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전라북도 노동자 10명 중 3명은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정부 그 통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청년 전라북도 인구 소멸 위기다,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일자리만 있는 전라북도에 남아 있기보다는 월세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다 비싸지만 그래도 문화 인프라가 좋고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을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청년들이 지역을 떠난다, 이렇게 탈식하고 뭐 청년들을 비난하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이 사실 청년 문제, 노동 문제, 뭐 민주노총의 문제나 노동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문제이기도 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고생하신 조사원 분들과 단체 분들 모두 고생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발표하고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먼저 질문을 예? 저 먼저 질문을 예. 항상 질문은 플로어에서 먼저 나오는데 역으로 한번 패널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단 분들 같이 하고 계시는데 너무 부담 갖지는 말아주시고 사실 지금 이제 조사 활동이 3년차가 접어들고 있는데 혹시 탐사단에서 이렇게 조사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업체들을 가시는 거잖아요. 업체에 가서 이제 그 당사자분들 만나실 때 혹시 좀 어려웠던 순간들이라거나 혹은 약간 이게 어떤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분이 좀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웠다라고 좀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인지되셨던 부분이 혹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없다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탐사단 활동이 김영화입니다.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업주분이 좀 적대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이걸 왜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부터 해서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까지 묻는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불이익이 없다는 걸 이야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태 조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조사단 분들은 대부분 20대 대학생분들이 많으시죠. 거의 대부분 다이시잖아요. 사실 조사하시다 보면은 그런 반응이 너무 익숙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저도 그 20대 때 그런 조사 활동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적대적으로 나오거나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사실 항상 있어 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노동 관련 조직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조사 업무 자체가 물론 이제 센터가 하시기 때문에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조사를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 난감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실제 조사 활동이 좀 원활하지 못하셨을 것 같다는 예측도 돼가지고 향후에 사실 이런 조사를 하게 된다면 센터도 물론 하시겠지만 이쪽 분은 의원님도 같이 계시기도 하는데 시의회라든지 시청이 좀 같이 이렇게 협력을 좀 해가지고 그런 좀 협조 공문에 이런 것들 미리 좀 보내고 해야 조사 활동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항상 이거 10여 년 이상 항상 이런 활동하다 보면 나오는 사업주들의 반응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네, 일단 저도 아까 변진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생 때 4년 동안 계속 알바를 했었고 그때 제가 느꼈던 문제도 사실 지금 여기 나온 문제와 거의 일치하거든요. 저도 뭐 CCTV에 있어서 사실 그
그걸로 인해서 감시받았다고 느낀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사각지대에서 있던 경험도 많거든요. 알바생들끼리 공유하면서 여기 있으면 괜찮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겪은 이야기들 같은데 그래도 요즘에 계속 센터장님도 요즘에 나온 설문조사들이나 실제 현황들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서 조금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인 건지 혹시 아시는 게 있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 센터를 3월부터 초짜입니다 지금. 근데 이번 하여튼 사업도 저는 이제 올해 처음 진행을 해봤는데 그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한 노동인데 노동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권리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주면서 그 노동을 일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이다. 너 잠깐 내가 학교 다니면서 네 용돈 벌거나 학교에서 학비를 좀 벌거나 그런 좀 가볍게 좀 생각하고 또 나이가 어리다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 사회가 좀 유교적 전통이 아직도 좀 팽배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가 어리다는 부분에서 조금 하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이런 풍토가 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조금만 덧붙이자면 그 이준상 부장님이 말씀해주신 거 잘 들었는데요. 그 근로기준법 준수 캠페인이나 뭐 상인회와의 공동성원 같은 게를 통해서 조금씩 나은 점을 찾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저도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또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와 조금 다른 부분일 수는 있는데 그 제가 또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자리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기업의 조직 문화가 아직은 이제 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 문화 때문에 전라북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서 나중에 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하나만 더 덧붙이면 요즘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속가능한 뭐 경영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ESG 경영 안에 그 인권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도 사실 의무로 들어가 있긴 한데 전라북도 전반에 사실 일자리 자체가 영세 사업장에 가까울 정도의 작은 규모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의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별로 고민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하시겠지만 결국엔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그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더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동기본 조례를 만들었던 지역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하는 좀 정책들이 분위기가 같이 만들어져야 아르바이트 일자리에도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도 예. 우리 편집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겠다면.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그 공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 이제 어린 청소년들부터 해서 사회의 발전이 되고 사회의 밑거름이 되어가는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따라 저는 그 발전의 가능성을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을 했을 때 단순히 노동권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라는 그런 1차적인 교육은 물론이고요. 의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도도 높이고 주체성도 높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 사람들이 컸을 때 손님이 되었을 때 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당사자가 된다면 본인의 권리를 조금 더 주장을 할 수 있고 똑똑해지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주체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중요성까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조사하고 분석한 거거든요. 7월 11일부터 두 달간씩 이렇게 해온 과정들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해왔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거죠. 비교가 이제 되는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게 어쨌든 뭐 좋은 일이었던 것 같고요. 뭐 조금씩 개선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들이 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지역이 이제 특별히 이제 경제적 상황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핑계로 하는 또 권리를 무시하는 이런 좀 사회적 분위기도 좀 있지 않나. 영화 대사에서 그랬나요? 돈이 없지 끌어오고 없냐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이 좀 경제 수준마저도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사회 환경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지역사회 주체들이 노력을 하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르바이트 노동자부터 또 우리 주부 노동자들도 많고요. 여성 노동자, 또 장애인 노동자 이 모든 노동들이 존중되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